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없는 너무 기쁜. 드디어. 네,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대통령 없는 세상. 파면. 대통령 없는 세상을 맞았습니다. 진짜 그날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났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났어요. 왜 근데 나도 약간 울컥했어요? 울컥. 아, 그래요? 약간 그 짜증 거. 아니 이걸 보려고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몇천만 명이 고생을 하고 이거였나? 고작 이거였나? 약간 이런 생각. 저는 너무 즐거워서 그랬어요? 네. 전혀 눈물은 나지 않았고 춤을 추셨나요, 그러면? 달리기를 했습니다. 네. 파면 기념 달리기. 파면 기념 달리기를 했습니다. 네, 파면 기념 달리기를 뭐 11.22km를 달리시기도 하고. 네, 제가 그런 11.22km 달렸어요. 11.22. 그렇죠. 네. 우리가 파면이 선고가 된 시간이 11시. 의미심장하잖아요. 11시 22분이었죠. 네. 되게 4월 4일, 그죠. 11월 22분, 11시 22분. 되게 맞춘 것처럼. 그러니까요. 외우기 쉽게 되었습니다. 영월이 기억되리. 이 즐거운 날을. 근데 좋았던 거는 전원이 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막 대들학설이 있었고 했잖아요. 5대3, 뭐 6대4로 나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원일치로 나왔고, 그리고 그 5가지 쟁점을 다 파면 사유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건 되게 의미 있었던 거 아닌가. 조목조목 또 비판을 다 하셨고, 현재 그 결정문도 또 많은 또 화제가 되어서 지금 곧 책으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이들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 114페이지거든요. 114페이지요. 다 읽어봤어요. 그렇군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생중계로 보면서 네. 저는 그냥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읽어 내려갔잖아요, 주문을. 그때 2가지의 그 반복되는 말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는 피청구인이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진짜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좋았던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또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어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5가지 쟁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12월 3일 비상개업 선포의 절차적 문제 이거 있다고 인정한 거고요. 국무회의.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아니었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법성 이것도 당연히 인정이 된 거고, 맞아요. 그리고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이것도 문제 있다라고 본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본 거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구금 이거 지시한 것도 다 이제 법을 위반한 거다. 불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 주문 중에 가장 설렌다고 해야 되나? 이 표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그 피청구인이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을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던 윤석열의 주장. 방금 욕 나올 뻔했어요.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았냐라고 했던 주장을 반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쵸. 네가 해제하려고 해제한 게 아니지 않냐. 어쨌든
국민들이 나서고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또 대응을 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거지. 그렇지, 실패지. 실패지. 이게 뭐 내가 이제 해제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나의 스트레스는 어쩔 것이며 4개월 동안. 우리 손해배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어떨 것이며 나의 토요일을 달라. 내가 4개월 동안 정말 토요일 날 진짜. 그냥 자영업자들 경제 박살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거를 좀 그래도 시원하게 좀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영배 재판관의 개인적인 면모까지 좀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김장하 장학금의 맞죠? 김장하 장학금의 뭐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면모들도 많이 이렇게 가장 화제가 된 거는 인사청문회 곱씹을 수 있는 과정에서 거죠. 그 예. 재산에 대한 부분이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재산이랑 그 3억 관련된 건데 이하다. 4억. 4억 이하다. 원래 평균 그 공직자들이 그 20억? 그게 20억? 일반 국민이 3억이라 그랬나? 근데 자기는 그거보다 더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이 재판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이윤을 얻기 위한 법 자기가 공부했던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죠. 네. 너무 대단하신 분. 그쵸.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분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모두 다가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지. 근데 저는 그 재판관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데 3억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은 좀 늘었다고. 돈을 정기적으로 태우신다거나 뭔가 이런. 아니 뭐 후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환원을 할 수 있지. 할 수도 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인드 그리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기준 있었잖아요. 몇 개. 그 인사청문회 통과시키는 4대 기준, 5대 기준 이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저촉하지 않는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표절이나 아니면은 뭐 그 누구야 그 뭐 주소 이전 뭐 그렇게 하는 맞아.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투기 이런 것들이 다 없었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 개인 관계가 아마 많이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 그래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롯데 팬이라는 게 가장 안타까워. 롯데 팬이라고 하시고요. 그게 되게 슬픔이 롯데 팬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롯데 팬이라고 하셔서 그게 또 많은 분들의 뭔가 그런 공감을 사면서 약간 친숙함을 확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올해 롯데 그 시구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퇴임하시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 블로그도 되게 재미있던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 굉장히 건조한 독서 감성문들을 많이 보세요.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뭐 일테면 막 그 대도시의 사랑법 그거를 어떻게 건조하게 어떻게까지 건조하게 감상문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면모를 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다양한 저희가 너무 문영배님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어떤 분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읽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한덕수 그때 그 탄핵 선고할 때 인용하신 분 한 명 계셨잖아요. 맞아요. 뭐 정대선 재판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인 거여서 임기를 이제 시작인 거여서 저는 문영배님은 고대임 하시니까 맞아요. 네, 충분히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어쨌든 8대 0으로 많은 사실 우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저희도 막 안 되는 거 아니야?
8대 0으로 인용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5대 3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소수 의견이나 뭔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약간의 보충 의견은 네, 그런 건 중간에 있었죠. 많았어요. 네, 보충 의견은 보충 의견.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의 보충 의견은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결정 자체에 대한 뭔가 다른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그쵸.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날 많은 우리 안국역 안국역이 생각이 안 나. 안국역에 모여 계시던 국민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장면들도 많은 매스컴에서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국역은 그분들이잖아. 우린 경복궁역. 아, 경복궁. 안국역은 그분들. 아, 그래. 동십자가 있는데 경복궁역인가? 아, 경복궁역이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그분들이 안국역을 점령하고 계셨고요. 안국역은 그분들이라고 하고요. 네. 경복궁역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파면 정식 드셨어요? 파면 정식 안 먹었습니다. 저 짜장면 먹었어요. 파 넣어서 먹지 그랬어. 그날 왠지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다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짜장면을 먹었고요.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약간 그런 기분이 있죠. 뭔가 역시 이사를 할 거니까 이제 이사를 할 때는 언제 하는데? 이사 아직 안 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먼저 쫓아냈잖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당시의 기분은 이제 이사 나가는구나. 네. 짜장면을 먹자라고 해서 짜장면 먹었는데 아직도 이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며칠째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나가? 말로는 뭐 9일날 나간다, 11일날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긴 4월 하더라고요. 11일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호동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호팀들이 뭐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제발 나가. 아니 본인이 한 짓이 있잖아.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먼저 쫓아냈다고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근데 뭔가 이런 사실 그 윤석열 그 임기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 뭔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묘하게 오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고 법기술자. 뭉갤 수 있는 거 진짜 어디까지 뭉개나 사람이 그런 체면이나 뭔가 그런 거 없이 그런 뭔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뭔가 그런 자신이 나의 인간성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뭉개자 나가지 마 지들이 어쩔 거야. 니들이 어쩔 거야 니들이 어쩔 건데 그래서 막 오늘도 오늘이었네요.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담화를 또 발표하시고. 그 담화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 파면된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150자도 안 되는 150자도 안 되는 그런 게 그 처음 파면된 그냥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대통령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 변호인단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냈던 거는 진짜 너무 기가 막힌데 네, 그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워서 자기를 응원했던 여러분들이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와 함께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도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네.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근데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윤석열 메시지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승복이고 두 번째는 사회통합 메시지입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상황에 이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계속 기능을 하는가, 그를 계속 지지하면서 그러진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다 대선 체제로 지금 딱 들어갔고, 그리고 뭐 우파 유튜버들도 이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살짝 봤는데,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정치인데 그걸 계속하면서 뭔가 왜 이러는 거 왜 이러는 걸까요? 한 줌도 놓지 않는. 왠지는 모르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이미 그날 원래 그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 저희가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 맞아요. 폭로 사태 사고가, 벌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파손 이런 건 있었어요. 네. 네, 경찰 버스,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누가 다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되고 이게 그 20분 동안 이제 그 문여배 재판관이 주문한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분들도 할 말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그런 분석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흩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분들도 이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토요일에 그래서 저희는 승리대회 집회 있었잖아요. 이 광장에 계셨던 맞아요. 분들은. 근데 안국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광화문에 계셨던 그분들, 극우 세력들은 또 집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정광훈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광훈은 뭘 했냐? 헌금을 더 많이 내셔라. 네, 결국 그분이 남아있는 건 이제 헌금 이런 것일 뿐인 거고 세력은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기울기를 빨리 판단하고, 저는 물론 그거에도 승복하고 저 말이 맞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권력이 기울어졌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본능적으로 이제 처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대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해졌죠. 날짜도 6월 그렇죠. 3일로. 6월 3일로 정해졌고. 저희 그날 페미묵다 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화요일. 헐. 저희 특집 방송 2달의 특집 방송. 그러면 출구조사 발표. 그거는 하자. 그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 하자. 대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3일날. 어쨌든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짧죠. 60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변수가 생기기 어려운 시간이죠. 너무 바쁘실 거고, 자신들이 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아주 바쁘실 거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없지 않을까. 뭐 이거에 불복한다, 뭐 윤석열 편을 든다, 이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걱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어쨌든 본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아예 또 없는 건 아니어서 그분들의 저는 안위가 좀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화면 나오기 전에 분신하시고 그런 사건들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우려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없었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 그 승복 이 메시지가 없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본인이 지지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는 대통령, 되게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ABC들 안 한.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의 문제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벌써 들어섰고, 뭐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인가요 이제? 대구 시장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서울 시민들이 빨리 그만두고 출마를 하셔라. 너무 출마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지만 휴가가 50일 아직, 남으셨답니다. 그래서 경선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하실 것 김문수 같아요. 장관은 오늘도 장관직 내려놓으신다고 하신 맞아요.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누구야 그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오늘 광화문에서 하셨습니다. 발표하셨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에 국회에서 선언하신다고 하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올렸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한동훈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 정말 아니었어? 네, 김문수 막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한동훈이 지지율도 낮아. 높지 않아 지지율도. 너무 놀란 거야. 오늘 막 얘기하다가 사람들이랑 한동훈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탄핵 그거 뭐 이제 표결할 때나 이럴 때 한동훈 걔들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존재감이 0으로 그 이후에 그분이 한 행위들이 있으니까 사라졌다. 그분 이후에 한덕수와 함께 그죠. 정권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구속 취소되자마자 또 가가지고 뭐 가진 않았지만 자기는 탄핵은 찬성했지만 구속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후에 대선 레이스에 가시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래요. 유승민. 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 뭐랄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수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상수를 두고 여권의 인사들을 다 대입해서 설문조사 그 여론조사 돌려본 거야. 그랬더니 유승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이 40% 이상을 이렇게 획득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유승민이랑 붙었을 때 30대로 떨어졌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간지대 있잖아. 난 좀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늘어났대요. 유승민 씨가 그럴 수 있죠. 네, 스윙 보터들이 뭔가 합리성 이런 걸 또 지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유승민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이 과연 경선을 통과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국힘 내에서도 이제 유승민한테 약간 붙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권력은 유지해야 된다고 본인들도 느끼나 봐. 망하는 거는 막고 싶은가 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주가가 그래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 따져봤거든요. 유승민이 그래도 합리적이긴 하지만 페미니즘 관점이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신 분이 됩니다. 네, 달라지는 건 없다 우리한테.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나오셔서 한번 해보자. 서로 붙어보자 이런 걸 좀 열심히 싸우셔서 서로 좀 누가 서로 좀 찌르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또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재미없을 것 같고 저희는 그 원외정당 그때 전에 그쵸. 녹색당 대표님 녹색당이나, 오셨었잖아요. 네. 원외정당에서 어쨌든 후보 단일화해서 낸다고 하면 그 후보에 좀 더 그분들은 언론 보도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페미보다에서 조금은 좀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소식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뭘 얘기할까요? 소식은 저희가 좀 그 이슈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 그래서. 좀 김새로운 배우에 대해서 전에 좀 다루긴 했었는데 김수현과 김새론이라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김수현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김새론 씨 그 가족분들과 그리고 김수현 측과 이제 김새론 씨 죽음 이후에 이게 뭔가 더 논란이 심해지고 뭔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뭐 김새로운 배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김새로운 그 배우 사진 한번 올렸던 게 끝인 거고 그거 이외에 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그쵸. 없는데 이제 사망 이후에 너무 그게 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가세연에서 뭐 관련 영상들을 계속 막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제 그런 불씨를 좀 지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유가족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이제 이게 조회수 장사처럼 돼버린 것도 있고 좀 그런 약간 민감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민감한 그런 뭐 장면들, 화면들도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된 상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희 지난 방송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김새로운 배우의 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못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뭐 사이버레카 이런 분들이 그 김새로운 배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새로운 배우가 사망한 날을 이제 김수현 배우 생일에 사망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화했던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된 걸 보니까 뭐가 정말 그쵸, 알고 썼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메시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던지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고인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빠르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김새로운 배우는 이미 이제 사망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가족과 이제 그 가세연에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현 측에서 이게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김수현이 등장했죠. 기자회견에 등장하면서 그러면은 김수현이 본인이 입장을 직접 밝힌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걸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오늘 가져온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수현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뭔가 얘기하려면 아니요, 저는 그랬어요. 은퇴 기자회견인가? 나는 은퇴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어. 그래서 은퇴 기자회견인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고요. 채무 압박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기자회견에서 가장 저가 들었던 것 중에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하려고 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날 그쵸. 그리고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숨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자만 있었다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예민하지만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래 뭐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120억을 때리면 그렇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사실은 이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운동권으로서 과학 이런 걸 좀 민감하잖아. 과학적 사실, 이런 거. 근데 김수현 측에서 뭘 했냐면 고 김새로운과 주고받은 그 공개된 카카오톡은 짜집기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유족이 제출했던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올해와 본인이 자기 지인들과 나눴던 카톡 이 내용들을 동일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거를 자기가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이거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보고서 같은 거를 공개를 같이 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적 검증이다 이게. 그래서 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했던 건데 이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세 가지 논란이 바로 벌어졌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이 과학적 검증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였거든요. 이 투르바움이라고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곳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엠번방 사태 때 그 박사 조준빈이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뭔가 추정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했던 곳이었는데 이 투르바움이 40대 중반이 인텔리한 인물이라고 특정했었어요. 근데 엇나갔죠. 그래서 그 김수현이 이 의뢰한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바로 나왔고, 그리고 2016년, 2018년도, 2025년도 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김수현 측이 제출한 그 보고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8년도와 2025년도의 대화 상대는 동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다르다라고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르다라는 분석이 김수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치.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본인도 근데 그쵸, 말투나 이런 말도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쓰는 용어나 아니면은 그 문구 쓸 때도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르다.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수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거의 바로 그런 반론이 맞아요. 바로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이 참 무색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좋기도 했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김수현 씨가 처음에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딱 그죠. 드라마 촬영인 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뭔가 이 사람이 좀 너무 심각하게 뭔가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쵸. 너무 빨리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디까지 가려고 뭐 그런 손배소나 뭐 이런 게 걸려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랑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순택님이 또 이거 은퇴 기자회견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다르게 또 갔고 참 스타일 삶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김새로운 배우한테도 굉장히 신뢰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그때로 자기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모른다고 모른다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고인이 된 그러니까 이게 김새로운 배우가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사자가 사망했잖아.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스타일 삶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 안에 김새로운 배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거의 없었고 그냥 뭐 눈물의 여왕식이랑 겹쳤기 때문에 내가 밝힐 수 없었다. 이게 자기 변명이죠.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막 울고 그러다가 끝난 건데 그쵸. 그게 되게 그 김새로운 배우에게도 좀 신뢰가 되는 그쵸. 일이고 잘못한 거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한테도 이게 무슨 기자회견인가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 예, 많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저는 좀 이 김수현 배우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나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쁘다라는 표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수현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2019년도 여름 김세론이 성인이 된 상태에서 1년 정도 사귀었다. 이게 이 입장이에요. 여기서 바뀌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걸 인정했냐면 2018년도 카카오톡에 김수현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김세론과 나눈 그 안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7세 그때 김세론이 17세였거든요. 미성년자였는데 애정을 요구하는 카톡. 네. 그 뭐 닭도리탕 같이 해 먹고 뭐 집에 놀러 가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카톡들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그루밍 성범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사귄 거면 사귀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욕먹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범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의 변명 안에서 지금 충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루밍 성범죄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도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이제 의제강간 연령을 좀 17세, 19세까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최근에 총원도 돼서 이런 논의들도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뭔가 김세론 배우가 있다면 이걸 서로 입장을 듣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참 씁쓸한 사건이긴 한데요. 근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 이게 김수현 씨가 계속 부인할수록 계속 증거는 더 나올 거고 맞아요. 혼란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언론 쪽을 계속 보니까 화가 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중국에선 손절했고 일본에서는 용서했다 뭐 그런 식의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뭐 계속 재생산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뭔가 자극적으로 계속 다뤄지고 김세론 배우도 계속 소환이 되고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되게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호 씨 같은 경우 유튜버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김세론 배우의 또 다른 사생활 이런 거 막 공개하기 뭐 그런 기사들도 미친 많이 거 봤어요. 아니야? 저도. 예. 그런 거 그리고 매부쇼 이런 데서는 뭐야 그 김갑수 님이 미성년과 연애했다는 것이 뭐 거대한 범죄처럼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김세론은 아역 배우였으니 일찍 사회가 됐을 거다. 이건 개인적인 특성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으로 좀 코너가 폐지됐는데 저는 매부쇼에서 이거 코너 폐지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아니 이미 논란이 여러 번 된 사람이에요. 김갑수 씨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끌고 온 게 어디야? 매부쇼거든요. 맞아요. 그래놓고서 이번에 그 하차시켰다고 코너 폐지했다고 그래도 속 시원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김갑수 네. 씨는 워낙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들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만큼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늘. 그래서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좀 어쨌든 저는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셔서 이렇게 대응까지 간 거는 좋았다. 어쨌든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인 건 아니죠. 저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예. 그 지금 의제강간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날 죽일 셈이야? 네, 날 죽일 셈이야?
의제강간 뭐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하세요. 아니요, 요걸 하지 말고 그러면은 왜 얘기했다가 안 해? 설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설리? 의제강간 간단하게 언급만 하죠. 이걸 편집하는 게 힘들겠네. 의제강간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제강간 관련해서 지금 뭐 국민청원이나 이렇게 있어서 이제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5만 명이 넘어서 그래서 지금 좀 내용을 보면 이제 13세 미만 네, 아동에 대해서 이제 뭐 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건 다 범죄로 본다였다가 N번방 이후로 연령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6세까지 됐는. 그쵸, 16세까지 올라갔죠. 이제 요거를 이제 17세에서 19세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그 청원이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쨌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요거 19세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인권 단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게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좀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요? 아직 결론이 나온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어쨌든 이 의제강간 관련해서 의제강간 연령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단체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자기결정권과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 이하의 그런 미성년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섹스할 권리 이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6세로, 그러니까 N번방 사태 이후에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간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13세 기준이 된 게 너무 옛날이었고 이런 걸 이제 높이는 연령대를 높이는 거는 저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높인다? 저는 이거는 맞는 해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범죄의 기준을 동의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 이걸로 바꾸는 거를 지금 여성단체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는 거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동의 여부로 바꿔놨을 때는 재판부에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범죄나 미성년이 이제 성관계나 이런 것에서 논란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동의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그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본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정말 자기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성관계가 맺어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인류적으로 나이로 19세를 상향한다? 저는 이게 맞는지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N번방 사태가 저희가 2020년도, 그러니까 16세로 높여진 게 2020년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시행된 지 5년 그쵸.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사례를 좀 쌓아보고 그 이후에 좀 바꿀 수 있다라면 그 이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네. 저도 좀 잘 이렇게 모르고 저도 헷갈려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게 되게 김새로운 배우의 이 사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밀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김수현 배우와 함께 소환이 된 게 설리 배우가 이제 뭐 리얼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그쵸, 같이 노출신. 했었던 네. 그걸로 이제 같이 소환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설리 배우의 얘기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든 뭔가 우리가 뭐 아이돌들의 뭐 인권을 위해서 몇 세까지는 뭐 노동하지 않을 뭐 몇 시에 노동하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그랬던 기준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연예인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그런 제도나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뭔가 상담 시스템 뭔가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시스템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렇게 뭐 요즘은 뭐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노출할 때도 다 그거를 조율하는 또 다른 매니저가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고요. 근데 설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러난 사실 관계만 보면은 이미 대역이 하는 거로 되어 있었던 거고 설리 씨도 그렇게 알고 확인했던 건데 현장에서 그것이 강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건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아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 있잖아요. 왜 누구 반민정님 사건도 촬영하는 과정에 성범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합의되지 않은 건데 감독이랑 배우가 그렇게 맞아요. 하자라고 해가지고 범죄가 발생한 거여가지고 좀 현장 당시 촬영 이 현장에 대한 그런 너무 폭넓은 맞아요. 자율성이 그렇죠. 자율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감독과 뭐 이런 것을 지시로 감독의 어떤 생각으로 그게 이제 예술적인 걸로 포장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인권 측면에서 좀 규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민정 배우님이 너무 훌륭한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거 이제 범죄라는 것들이 재판 이제 법원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개인 용기를 내는 여성들로 맞아요.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개인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좀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4월 5일이 김재론 배우 49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하면서 또 49제를 맞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좀 속상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네, 그렇네요. 아유, 여성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은 장제원 전 의원 사망 네. 사건을 가져왔죠. 네,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의원이 3월 31일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받았고 한 상태에서 네, 자살한 거죠. 네. 그래서 3월 31일 날 사망을 한 거고 4월 1일에 이제 발견이 됐죠. 오전에. 네, 발견이 오전에 돼서. 발견됐죠. 새벽에. 네. 근데 이날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4월 오전에. 근데 취소됐죠. 취소됐고요. 참 이런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애도하시는 분 많아요. 국힘에. 네. 많이 애도하시고요. 저는 이거는 애도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 너무 비겁하고 비겁합니다. 진짜 너무 폭력 뭐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정세랑 작가의 그 소설의 한 단락이었죠. 네. 어떤 죽음은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뭐 이런 그런
구절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인용을 하시고 그러셨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박원순 전 시장 사망했을 때부터 정세랑 작가의 그 시선으로부터 이 문구, 말씀하신 이 문구가 회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번에도 많이 회람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피해자의 말을 막아버리는 죽음으로써 막아버리는 그런 게 됐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실 생각까지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형태로 그 죄책감 이런 걸 또 느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 전혀 그럴 필요는 그럴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고요. 맞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는 맞아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인 거예요. 근데 중단이 됐죠. 오히려 장제연 전 의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피해자한테 쏟아지는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부정적일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힘 내부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하지 말아라. 아니 사실관계 얘기한 거야. 그쵸. 성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 거고, 근데 그걸 얘기하면 명예훼손 되는 겁니까? 그건 그리고 아니죠. 하태경 전 의원은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죽으면 뭐 속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피해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죽은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죠. 예, 그 후에 있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다 죽으면 끝인가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우리가 또 그 박원순 전 시장 그 사건 때도 그렇겠죠. 있었지만 네.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종결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요구들을 지금 여성계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어쨌든 오늘도 뭐 장제원 성폭력 혐의 이제 종결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자 여성단체에서 이제 수사 결과 공개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보니까 수사가 한 80%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권기명 쌤이 쓰신 칼럼도 보니까 죽음으로 이제 장제원 방지법을 만들라 이런 얘기도 이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 사례 나를 인용하시면서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가해자들이 죽었는데 가해자들의 죽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끝까지 수사를 다 해서 처벌까지 했다 이런 사례들도 이제 인용하시면서 지금 좀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또 누군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피해자들한테 너무 충격이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요구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 서명을 했는데, 공소권 없음 이거는 가해자 중심 그죠? 기준인 거잖아요.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거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을 내려줘야지. 왜 가해자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까? 피해자가 신고했으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이건
되게 다분히 진짜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에서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돼버리면 통계도 남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여성들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반드시 바꿔야 내야 된다. 이번에 맞아, 논란이 된 이때 좀 같이 싸워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 장제원 의원도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과거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도 나와서 이렇게 죽으면 너무 책임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본인 입으로 하셨는데 맞아요. 했는데 본인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전혀 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래서 좀 반드시 이번에 좀 바꿔야 될 거고 우리가 또 우리 페미업다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이런 또 노력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인권위에서 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아니니까 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피해 사실 기준으로 정말 그렇게 바꾸는 게 수사기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또 호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드시 바꾸자. 그런 또 여러분께 또 같이 하자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페미업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계속 또 이런 이슈와 함께 또 할 텐데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죠.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또 힘을 내고 저희 좀 소식을 전하자면 최초로 저희가 그 성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성비를 볼 수 있는데 네. 항상 90%가 90%가 남성이었고 구독자님 반가워요. 10%가 구독자님. 10%가 여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20% 정도로 여성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물론 저희를 또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남성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거 맞죠?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거겠지. 되게 애정이 있어야 혐오 댓글도 달고 꾸준하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한 관심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히. 네,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로 끝내서 오늘 마음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행복했는데 파면으로 시작해서 좀 바꿀까?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사적인 내용도 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약속도 드리면서 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또 대선 때 또 개헌 얘기가 나와서 또 대선 때 또 할 얘기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선 때 그 여성 정책이나 이런 거 그쵸. 당연히 또 얘기 나올 거고 맞아요. 또 페미니즘 이런 거 네.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안 하겠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서 뭐 안 하겠다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라서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한덕수 총리가 네. 또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주 쉬셨는데 지금 집회 나가시는 분들 한 주 쉬었는데 벌써 제 타임라인에 계신 그 분들이 벌써부터 이번 주도 다시 나가야 되나 이러고 계시던데 어떻게 될지 너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좀 한 달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게 그 이완규 함상훈 맞아요. 후보자 그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건데
나는 오면서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장수영님이 네가 뭔데 이거 너 뭐 돼? 그거 너 뭐 돼? 진짜? 한덕수한테 해주세요. 너 뭐 되냐고. 진짜 제정신이야? 넌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야. 제가 오늘 이 얘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넌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야. 넌 임명할 수 없어. 아, 이 얘기 너무 듣고 싶어서 오면서. 선생님 임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다음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외쳐볼까요?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